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와 있다는 주장, NASA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 UFO 목격담까지 수많은 음모론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정작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는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과연 인류는 다른 별에 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영원히 태양계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하는 걸까요?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미친 듯이 넓은 우주를 건너온 걸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나 물리 법칙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정부들이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지만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로도 가장 가까운 별까지 6,500년이 걸린다는 현실. 이게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지 아니면 언젠가 돌파구가 생길지 오늘 그 가능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아야 하는데,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8개의 행성 중 하나에 불과하고 우리 태양은 은하수를 구성하는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일 뿐이며 은하수조차도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최소 2조 개의 은하 중 하나에 지나지 않거든요.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지구의 모래알 개수보다 많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각각의 별 주위에는 우리 태양계처럼 행성들이 돌고 있고 그 중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구형 행성만 해도 수백경 개에 달하죠. 숫자로 쓰면 뒤에 0이 18개나 붙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고 대기가 있으며 어쩌면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행성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이전 세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건데, 지금 우주에 떠 있는 망원경들은 수백 광년 떨어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고 수십억 년 전 과거의 빛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규모를 알면 알수록 한편으로는 답답해지기도 하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탐험하고 싶어하는 존재인데 우주의 거리는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하지만 몇백 세대 전만 해도 지구 자체가 정복 불가능한 거대한 세계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은 평생 반경 20km에서 50km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산맥을 넘고 끝없어 보이던 대양을 건넜으며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던 극지방과 사막까지 진출했죠. 오늘날 지구의 어느 곳이든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고 위성으로 전 세계를 실시간 관측하며 즉시 통신이 가능한데 과거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냈으니 우주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주 여행을 이야기하려면 우주의 실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감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태양계 그림은 완전히 잘못된 비율로 그려져 있거든요. 실제 비율대로 태양계를 종이 한 장에 그리면 행성들은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점이 되고 대부분의 공간은 그냥 텅 빈 여백이 됩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태양을 골프공 크기로 줄이면 지구는 모래알보다 작아지고 그 거리는 약 4.5m 정도 떨어져 있게 되는데, 이 비율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별 사이의 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천문학에서는 거리를 표현할 때 천문 단위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건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1천 문당에 떨어져 있다면 화성은 1.52천 무단위, 목성은 52천 문단위, 해왕성은 30천 문단위 정도 되죠. 하지만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말할 때는 천문 단위로도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광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인데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거든요. 1광년은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우주로 나간 사람들은 1970년 4월 아폴로 13호의 승무원들이었는데 원래는 달에 착륙할 예정이었지만 비행 55시간 54분 만에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하 170도로 유지되던 극저온 산소 탱크를 휘젓는 스위치를 올린 직후 큰 폭발음이 들리면서 우주선 전체가 흔들렸고 전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 유명한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는 교신이 이루어졌죠. 승무원 3명은 본래 2명이 2일간 사용하도록 설계된 달 착륙선 아쿠아리우스로 대피해서 4일을 버텨야 했고, 달의 중력을 이용해 지구로 돌아오는 자유기환 궤도를 타게 됐습니다. 이때 이들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은 약 40만 킬로미터였는데, 이게 인류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나가본 기록이지만 천문 단위로 환산하면 고작 0.00277문 단위에 불과하거든요. 우주 탐사를 이야기할 때 외계인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적 생명체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별을 바라보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르고,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술로 이미 우주를 여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NASA를 포함한 우주 기관들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외계인 관련 대응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가 1977년 9월 5일에 발사된 보이저 탐사선이죠. 보이저에는 지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인류의 모습을 담은 그림, 다양한 언어로 된 인사말, 자연의 소리와 음악이 담긴 금색 레코드판이 실려 있는데, 이건 수십억 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계된 외계 문명을 위한 타임캡슐인 겁니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인류가 우주로 보낸 물체 중 가장 멀리 나간 것으로 발사된 지 35년 만인 2012년에 태양의 영향권을 벗어나 성간 우주로 진입했습니다. 2025년 현재 보이저 1호의 50주년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탐사선은 시속 약 6만 1천 킬로미터로 성간 우주를 날아가고 있으며 지구에서 250억 킬로미터, 즉 106구문이 떨어져 있죠. 하지만 이걸 광년으로 환산하면 겨우 0.0026광년에 불과한데, 가장 가까운 별까지 424광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보이저가 얼마나 미미한 거리를 이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의미 있는 거리를 이동하려면 엄청난 속도가 필요한데,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2018년에 발사된 파커 태양 탐사선은 이름 그대로 태양에 접근해서 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금성의 중력을 이용한 스윙바이를 반복하면서 점점 태양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속도가 빨라지는데, 최고 속도가 시속 69만 2천 킬로미터에 달하거든요. 이건 보이저 1호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이지만 그래도 빛의 속도의 0.065%에 불과합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의 최고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6,500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가장 가까운 별이 아니더라도 이 별은 매우 흥미로운 대상인데, 센타우리 항성계는 3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알파 센타우리 A와 B는 우리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2개가 서로 공전하는 쌍성계이고,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라틴어로 가장 가깝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작고 차가운 적색 외성으로 두 형제별에서 훨씬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아까 태양을 골프공 크기로 줄였을 때 지구가 모래알보다 작고 4.5m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같은 비율로 센타우리 항성계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계산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골프공 크기의 태양을 뉴욕에 놓으면 가장 가까운 골프공 크기의 별은 애틀랜타에 있고, 런던에 놓으면 밀라노까지 가야 찾을 수 있는 거리인 거죠. 2016년에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이 확인됐는데, 이 행성은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리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어서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1.3배 정도이고 공전 주기는 단 11일밖에 안 되는데,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작고 어두운 별이라 이렇게 가까이 돌아도 너무 뜨겁지 않은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별의 수명이 약 4조에 달한다는 건데, 우리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 정도인 걸 생각하면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이 400배나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주 가능 영역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행성이 어떤 모습인지는 아직 추측에 불과하거든요. 한쪽 면만 항상 별을 향하는 조석 고정 상태라서 한쪽은 불타고 반대쪽은 얼어붙어 있을 수도 있고, 바다로 뒤덮인 행성일 수도 있으며,
지구와 비슷한 모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우주선을 다른 별까지 보내는데 가장 큰 문제는 추진력인데, 멀리 빠르게 가려면 연료가 많이 필요하지만 연료가 많으면 우주선이 무거워져서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 중 하나가 태양도치인데, 이건 거대한 반사막을 펼쳐서 태양에서 나오는 광자의 압력이나 지구에서 쏘는 강력한 레이저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거든요. 연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할 수 있고, 이 속도라면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20년에서 30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카메라를 실은 태양 돛 탐사선이 발사 후 30년에서 40년 만에 외계 행성의 실제 모습을 촬영해서 보내온다면, 그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계 밖의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본 순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1000억 명의 인류 중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하지만 탐사선을 보내는 것과 인간을 보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과학자들은 인간을 다른 별까지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핵추진 로켓은 로켓 엔진에 핵반응로를 탑재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인데, 지구의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거든요. NASA의 달에서 화성으로 계획에 포함된 기술이라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실용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의 화학 로켓보다 2배에서 3배 정도밖에 빠르지 않아서 다른 별까지 가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만 이 기술이 세대 우주선과 결합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세대 우주선은 공상과학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데, 목적지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우주선 안에서 여러 세대가 태어나고 죽는 동안 여행을 계속하는 거대한 우주선을 말합니다. 출발할 때 탑승한 사람들은 새로운 별에 도착하는 걸 볼 수 없고, 그들의 후손만이 목적지를 받게 되는 건데, 이런 우주선은 음식을 생산하는 생태계, 공기와 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 인공 중력, 교육 체계, 그리고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질서를 유지할 사회 구조까지 갖춰야 하거든요. 올해 초래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타이페리온 프로젝트 콘테스트는 250년간의 항성간 여행을 위한 세대 우주선을 설계하는 대회였는데, 이런 연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놀랍죠. 속도를 높이는 게 어렵다면 시간을 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 냉동 수면이 바로 그겁니다. 우주 비행사의 생체 기능을 동결하거나 극도로 늦춰서 긴 여행 기간 동안 거의 나이를 먹지 않게 하는 거죠. 수십 년의 여행을 잠든 채로 보내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깨어나면 세대 우주선처럼 거대한 생명 유지 시스템이 필요 없어집니다. NASA는 동면이라고 불리는 동물들의 겨울잠 상태를 모방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신진대사, 체온,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를 인공적으로 유도하는 거거든요. NASA의 화성 유인 비행 콘셉트 연구에서는 우주 비행사들을 14일 주기로 반복해서 동면 상태에 넣으면 화성까지의 임무에 필요한 우주선 크기와 무게를 60%나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수십 년간 냉동했다가 다시 깨우는 건 아직 완전히 이론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죠. 반물질 로켓은 말 그대로 반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물질과 반물질이 충돌하면 둘 다 완전히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엄청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론적으로 반물질 로켓은 빛의 속도의 99.994%까지 가속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반물질을 만드는 게 천문학적으로 비싸고 극도로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현재 반물질을 생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CERN 같은 거대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는 우주선을 움직일 만큼의 반물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반물질을 다루다가 뭔가 잘못되면 그 결과는 재앙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방법들은 빛의 속도라는 우주의 궁극적인 속도 제한에 묶여 있는데, 만약 이 한계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은 고정된 게 아니라 휘어지고 늘어날 수 있거든요.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강해서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만들어 시간과 공간이 뒤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주 공간 자체의 팽창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선 주위에 시공간의 거품을 만들어서 그 거품 자체를 빛보다 빠르게 이동시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워프 드라이브의 개념인데, 우주선이 공간을 빠르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의 구조 자체가 움직이면서 우주선을 태우고 가는 거죠. 우주선은 거품 안에서 정지해 있지만 거품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니까 결과적으로 초광속 여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물리학자들의 견해인데, 다만 어떻게 만드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웜홀도 시공간을 조작하는 방식인데 좀 다른 접근법을 취하거든요. 시공간을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면 A 지점과 B 지점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종이를 접으면 두 점을 거의 붙일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구멍을 뚫으면 엄청난 거리를 한 번에 건너뛸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웜홀의 기본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공상과학 영화에서 성간 여행을 다룰 때 이 방식을 사용하는데, 등장인물들이 우주 터널로 뛰어들어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웜홀은 1935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처음 제안됐고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발견되거나 만들어진 적은 없습니다. 설령 발견하더라도 통과하려는 모든 걸 부숴버릴 가능성이 높지만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은 남아있죠. 이렇게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들을 보면 당장 이번 생에 다른 별을 탐험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세상에 태어나기엔 너무 늦어서 지구를 탐험하지 못하고 너무 일찍 태어나서 별을 탐험하지 못한다는 말이 꽤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 탐험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건 언제든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영원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1903년 뉴욕타임스는 인류가 비행기를 만드는데 100만 년에서 1000만 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로부터 단 9주 후에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에 성공했고 122년이 지난 지금은 매일 전 세계에서 10만 편 이상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상과학처럼 들리는 것들도 언젠가는 1903년의 비행기처럼 당연한 현실이 될지 모르는 거죠.